안녕하십니까, 임용환입니다. 시작부터 웬 노래냐 하실 텐데요. 이 노래는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지은 포로의 노래입니다. Já nous sommes pris me dirás a raison adouettement se dolentement non. 전장과 서정적인 음악이라는 독특한 조합.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바탕에 황금빛 사자 3마리, 강렬하죠. 이 문장은 오직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바로 중세 유럽의 전장을 누빈 용맹한 왕, 사자의 용맹함을 닮아서 라이언 하트라고 불린 전설적인 기사왕, 그리고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영웅,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리처드 1세입니다. 리처드 1세는 잉글랜드 왕국 플랜테저댓 왕조의 제2대 국왕입니다. 중세 유럽 왕들은 별명이 많이 붙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종, 성종 이렇게 붙이는데 얘들은 되게 리얼해요. 뭐 뚱보왕, 뭐 롱다리, 뭐 소심왕, 별로 좋은 이름이 별로 없어요. 기껏 좋아야 무슨 대담공 뭐 이런 건데 아마 가장 멋있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리처드 1세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라이언 하트. 근데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라이언 하트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자심왕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사자심이 뭐야. 그래서 오늘은 그냥 라이언 하트라고 하거나 사자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리처드 1세는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영웅입니다. 동시에 중세 기사의 전용으로 수많은 이야기와 영화에 등장하죠.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문학, 시, 음악 등에도 능통했던 음유시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리처드 1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 3명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헨리 2세입니다. 잉글랜드 왕국 플랜터저댓 왕조의 초대 국왕이죠. 아키텐의 영주였던 엘레오노르와 혼인을 통해서 유럽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와 아키텐까지 보유해서 이걸 앙주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리처드 1세의 아버지였지만 평생 리처드와 대립했던 고륙상쟁의 원인이자 중심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머니 엘레오노르 다키텐입니다. 아키텐 공국의 여자 공작입니다. 진짜 공작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왕국 루이 7세의 왕비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잉글랜드 왕국 헨리 2세와 재혼을 해서 유일무이하게 프랑스 왕비와 영국 왕비를 둘 다 해본 분이십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여걸이자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잉글랜드의 존 왕입니다. 리처드 왕에 이은 3대 국왕이죠. 동시에 영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존 왕이 실정 때문에 귀족들이 반발을 일어나죠. 그는 헨리 2세의 막내 아들이자 리처드 1세의 동생이었습니다. 리처드의 편에 서서 헨리 2세와 싸웠던 반란에 가담하지만 나중에는 형을 배신합니다. 리처드 1세의 주요 인물은 다른 영웅들과 다르게 모두 가족입니다. 과연 리처드 1세와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시대에 자신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어요. 리차드 역시 그 중심에 섰죠. 특별한 점이 있다면
중세의 그 많은 고륙 상징 중에서도 가정사의 복잡함과 처절함이 최고의 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와 그의 가문은 어떻게, 왜 갈등이 시작되었을까요? 십자군 전쟁만 아니었으면 리처드보다 더 유명해졌을 사람은 어머니 엘레오노르입니다. 그녀는 프랑스 남서부 아키텐의 공작이던 기욤 10세의 딸이며 공작령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왕자였던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2차 십자군 원정에 참가하는데요. 간신히 안티오크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행할 전략을 두고 루이 7세와 엘레오노르가 갈등을 벌입니다. 당시 안티오크의 통치자는 엘레오노르의 숙부인 레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루이 7세와 대립하다가 엘레오노르가 삼촌인 레몽과 동침했다는 소문까지 퍼집니다. 화가 난 루이는 엘레오노르를 구금해버리죠. 이때 이미 부부 사이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루이 7세는 엘레오노르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근친이라는 구실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십촌 관계여서 요즘 민법으로도 결혼 가능한 근친혼이 아니고 사실은 재혼한 여자가 더 근친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여간 핑계대고 이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헨리 2세가 엘레오노르를 바로 납치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헨리 2세가 영국 왕이 돼버려요. 이 바람에 영국, 노르망디, 아키텐이 하나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보다 훨씬 세요. 이전부터 프랑스는 이 아키텐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프랑스와 영국 왕의 힘 균형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엘레오노르는 정말 진정한 정치가에서 자신이 가진 영지의 이 캐스팅 모트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 프랑스 왕 사이에 정말 결혼까지 하면서 자기 권력을 세우는데 헨리 2세와 사이에서는 총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아들이 4명이고 리처드는 3남이었습니다. 엘레오노르는 영국 왕비인데 실제로 영국에는 가지도 않고 프랑스에 머물렀습니다. 리차드도 어머니 밑에서 아키텐에서 성장합니다. 영국에 있는 헨리 2세는 열받아 죽겠죠. 기껏 결혼해갖고 저게 내 땅이 돼야 되는데 부인이 딱 버티고 앉아갖고 이게 왕비인지 왕인지 모르게 행세를 한단 말이야. 아들은 다 데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어떡합니까? 저 프랑스 땅을 먹으려면 아들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든지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들이 4이 아니고 5이었는데 첫째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차남이었던 청년왕 헨리를 나중에 차기 잉글랜드 왕으로 한다. 그리고 노르망디 공작 및 앙주 백작의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에게는 아키텐을 준다 그래요. 사남 조프로아에게는 브르타뉴를 준다. 막내 조는 줄 땅이 없으니까 성직자가 되라.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딱 눈치를 채고 형제들이 단합해서 아버지한테 덤비기로 합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가족은 정말 호칭에 불과했어요. 1173년에 청년왕 헨리와 리차드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었던 루이 7세,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윌리엄 등의 후원을 받아서 영국에 있는 아버지 헨리 2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헨리 2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즉시 파리로 가는 엘레오노르를 습격해서 영국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엘레오노르는 이때부터 16년간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투에서도 헨리 2세는 애송이 아들들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군대만 갖고 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백작, 기사들이 다 같이 반란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봉건 왕국이라 아키텐이 엘레오노르의 영지다 해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백작 이들이 다 독립 세력으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리차드는 아버지한테 항복하더니 아버지의 편이 돼서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아키텐의 이 백작과 영주들을 거꾸로 자신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리차드가 17,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군 지휘관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리차드가 헨리 2세한테 쉽게 이렇게 패배하긴 했지만 헨리 2세는 이 자기 4아들 중에서 리차드가 제일 뛰어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금발 휘날리면서 병사의 선두에서 싸우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라이언 하트라는 별명이 이렇게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자 같은 용기와 배짱은
정말 알렉산드로스의 버금갈 정도였고 하여간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기사였던 것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리처드 그러면 그냥 싸움질만 잘하고 약간 머리는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지게 됐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당시에 이 중세 유럽의 성들은 꽤 훌륭한 요새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수개월간 포위 공격을 해도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리처드도 아키텐의 요새들을 공격하다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포기하고 더 센 요새로 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역시 미쳤구나. 쟤는 머리가 나쁘구나. 그 성을 수비하는 사람들도 쟤가 우리한테 와? 쟤도 못 떨어뜨린 애가? 그래서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성 밖에 있는 마을들을 초토화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비대가 보니까 이거 까무러치겠잖아. 성을 지키면 뭐예요? 마을이 초토화되는데. 그래서 수비대가 성을 문을 열고 출전하게 됩니다. 리차드는 이걸 예상해가지고 군대를 좌우로 매복시켜 놨다가 공격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수비대의 꼬리를 물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성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리차드는 자기가 주도했던 반란에 호응했던 땅들을 자기 힘으로 모조리 평정해 버립니다. 희한한 배신극이었지만 헨리 2세는 이 승리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고 아들 리차드를 극진하게 예우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리차드는 최고의 전사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라이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처드 1세의 인생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리처드 1세의 더 라이벌, 바로 정치적 동맹자이자 친구에서 영원한 경쟁자로 남게 된 인물, 프랑스의 필리프 2세입니다. 필리프 2세는 프랑스 카페 왕조의 제7대 국왕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지금 같은 프랑스가 아니었어요. 카페 왕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프랑스를 음모와 술수, 전쟁,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중앙 집권하고 강국으로 올려놓은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프와 리차드는 어떤 관계였을까? 프랑스의 루이 7세는 엘레오노르와 이혼한 뒤에 2번 더 결혼합니다. 리차드의 라이벌이자 프랑스 왕인 필리프 2세는 루이 7세가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리차드보다는 8살 연하였습니다. 필리프는 성격이 리차드와 완전 반대였어요. 마상 경기, 사냥, 스포츠 이런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예민하고 섬세했죠. 항상 이렇게 뭔 제안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음모냐, 제가 속셈이 뭐냐 이런 거 엄청나게 고민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리차드는 되게 호방하고 활동적이고 필리프는 늘 무언가를 꾸미고 연구하고 있어서 속을 알 수 없는 음모꾼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러나 행정력, 외교력은 뭐 리차드하고 비교할 수 없게 뛰어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약점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도 뛰어나서 자기 약점이 약한 부분이 왔을 때는 굉장히 대범한 척도 하고 용서도 잘하는 이런 이중 플레이도 잘하는 연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리처드는 되게 호인적이다, 무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필리프는 굉장히 좀 문인스럽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게 또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게 리처드는 라틴어 공부도 좀 했고 시도 짓던 사람이고요. 필리프는 완전히 문맹이었어요. 이때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의 지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합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큰 영지가 프랑스 땅인 노르망디와 아키텐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들은 이놈의 영국 왕의 영지를 내쫓아야 프랑스가 하나의 국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 이 땅들을 둘러싼 이합 집산, 암투와 음모는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이때 국가는 지금 같은 국가가 아니라 영주와 기사들이 개별적으로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봉건 국가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브루타뉴 공국이다. 그 안에 백작 있고 뭐 기사 있고 있어요. 이 브루타뉴 공국이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 브루타뉴 공국에 있는 백작이 또 이쪽에 붙느냐 저쪽에 붙느냐에 따라 판도가 막 바뀌는 시대였죠. 프랑스에 있는 영국의 영주와 기사들은 프랑스 왕에게 가서 기사 서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중 국적자죠. 심지어 리처드도
영국 왕이면서도 내내 아키텐 공작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프랑스 왕한테 충성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이면서 프랑스 왕의 영주면서 뭐 이런 이중국적인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영국 왕이 프랑스 왕한테 가서 기사 서약을 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냐고요. 근데 당신은 이거를 수직적인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차피 뭐 내가 영국 왕인데 뭐 어떻게 보면 너랑 내가 그래 네 밑에 기사야.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데 이런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프랑스 왕은 무력으로 이 영국 왕의 영지들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죠. 우호적인 조약도 맺고 매수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여간 별별 짓을 다 해서 자기 세력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차드는 이 믿을 수 없는 아버지와 대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왕이 또 필요했어요. 필리프는 프랑스 땅을 되찾기 위해서 협력자가 필요했죠. 헨리 2세는 아내와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 땅을 지키거나 흡수하려니 또 필리프와 리차드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거 삼각관계 대단했습니다. 리차드와 필리프는 젊었을 때는 이제 서로의 필요해서 진한 우정을 나눴는데 심지어는 동성 연인이었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동맹 관계를 넘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양국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잤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뢰와 형제의 표시였는지 아니면 연인 관계였는지야 본 사람이 없어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이 7세는 엘레오노르 집안을 포섭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딸 아델을 리처드의 약혼자로 정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헨리 2세가 아델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와 약혼한 아델은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헨리 2세의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바람기가 많던 헨리 2세가 아델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정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후 헨리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아버지와 스캔들을 이유로 삼아 아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엘레오노르를 구금한 아버지 헨리 2세는 남아있는 네 아들 청년왕 헨리, 리처드, 조프루와 존을 이간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청년왕 헨리와 조프루아가 리차드의 영지인 아키텐을 침략하게 만들죠. 리차드는 이들을 격파하고 자신이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강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청년왕 헨리는 1183년에 병사했고 조프루아는 1186년에 마상시합하다가 낙마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헨리 왕 입장에서는 리처드를 견제할 수단이 존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는 리처드를 자기 후계자로 정하는 조건으로 아키텐을 존에게 넘기라고 합니다. 리처드가 수락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필리프는 이 아들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부터 헨리, 리차드, 조프루아 사이를 오가면서 정치 노름을 합니다. 리차드가 영국 왕이 되고 싶고 자신의 후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여자가 된 아델과 결혼하라고 리차드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프루아가 죽자 필리프는 다시 리차드와 친해집니다. 리차드는 프랑스에서 아버지 헨리의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영지를 다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리차드와 그의 가문에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권력과 야망이었습니다. 가족조차도 적이 되는 시대. 그 가운데서 리차드는 친구이자 라이벌 필리프와 함께 숙명처럼 얽힌 길 위에 오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유럽을 떠나 세계사에 기록될 머나먼 원정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협력과 배신이 교차하는 진짜 라이벌 관계. 그 서막이 이제 막이 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막장극을 펼치고 있을 때인 1187년 예루살렘이 살라딘에 의해서 함락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유럽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옛날 분들은 군대가 지면 그 군대를 지키는 신들의 싸움에서 신이 패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라가 여호와보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교황청 입장에서는 신앙적 동기로도 십자가 논쟁이 필요했고 교황청이 세습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죠. 어떻게? 유럽 국가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황청이 중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중재자로서 상위 권력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그만두고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십자군에 투자해라.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1188년에 헨리와 필리프, 리처드는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런데 이때 헨리 왕하고 필리프는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서양했다는 게 누가 봐도 뻔했어요. 둘 다 리차드의 프랑스 영지를 탐내고 있었죠. 반면에 리차드는 영국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근대 국가가 아니어서 국토는 여러 봉건 영주의 연합체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무력과 정치력 못지않게 명분과 신망도 중요했어요. 교황의 호소에 동참하고 성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분과 교황청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했죠. 이슬람 세계의 통일을 위해서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이 필요했다면 세 명의 왕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왕국의 국경선을 위해서 성전과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람의 국경선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헨리는 서양만 하고 직접 출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빨리 쟤랑 이간질시켜서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필리프는 정치 천재잖아요. 참여는 해요. 그러나 제밥은 프랑스 땅에 있습니다. 요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서 내가 아키텐을 먹어야 될 텐데. 리처드는 일단 참여한 이상 제대로 싸워서 명성을 얻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 이 사람도 영국 왕위를 노리기 때문에 영국의 사람들이 야 이분은 진짜 진정한 용사다. 십자군의 영웅이다. 이래야 또 영국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아무튼 세 왕 중에서 전투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이고 진심이고 십자군 원정 본래의 목적에 제일 충실했던 사람은 리처드였어요. 이것이 당대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리처드를 대표적인 십자군 전사로 손꼽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을 먹잇감이 되게 놔두고 출전할 수는 없잖아요. 리처드는 먼저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리프와 손잡고 아버지 헨리 2세를 공격합니다. 헨리는 이때 패하게 되는데 자기 근거지였던 르망에서 농성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도망다니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리차드를 후계자로 선포하고 감금했던 엘레오노르를 석방한다는 명령서에 사인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델이 리차드와 결혼하게 놓아준다는 문서까지 작성합니다. 근데 이거 하도 열받으셨는지 바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또 약간 음모론이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이상하긴 하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리차드만큼 막장극을 오래 겪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와의 긴 대립 끝에 드디어 왕위를 차지하게 된 리차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많이 복잡하오. 나는 내 아버지를 미워했어. 그러나 그를 존경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오. 내가 칼을 든 것은 단지 권력을 위한 야망 때문이 아니오. 내 어머니, 내 영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 내 왕관은 단지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오. 그것은 피로 물들었고 고통과 책임이 무겁게 깃들어 있어. 아버지 헨리 2세가 사망하자 리처드는 영국으로 가서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자신이 다스려 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리차드가 그들에게서 신뢰를 얻는 방법은 원탁의 기사를 이끄는 아더왕이 되어서 성배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은 전체 십자군 원정 중에서 가장 강력했고 대규모의 군대였습니다. 교황청이 원했던 십자군이 바로 이런 군대였죠. 유럽의 강대한 왕국의 연합군이었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었죠. 이 세 나라의 군주가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왕들의 십자군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리차드가 더 부각되는 것이죠.
그는 어머니 엘레오노르에게 섭정을 맡기고 영국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유일하게 남은 막내 존이었는데 일단 리처드가 떠난 뒤에 영국의 통치권을 두고 엘레오노르와 존이 대립하게 됩니다. 존은 전쟁에는 무능했지만 정치와 음모꾼이라는 점에서는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고 필리프의 동생격이었죠. 실제로 아버지 헨리는 정치력이 때문이었는지 자기랑 닮아서 그랬는지 존을 제일 총애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존을 항상 리처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용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리처드는 과감하게 떠납니다. 영국 십자군들은 바다로 해서 쭉 돌아서 따로 옵니다. 완전히 따로 오고 필리프와 리차드는 여기서 만나서 이제 배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독일인데 독일 사람들이 원래 바다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나먼 길을 행군해서 육로로 해서 여기 팔레스타인까지 오는 대담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필리프와 리차드는 시칠리아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헤어져서 따로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서 사건이 터지는데 시칠리아 군주는 굴리엘모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왕비가 리처드의 누이 조앤이었습니다. 요 직전에 굴리엘모 2세가 죽고 탕크레드가 왕이 됩니다. 리처드는 남편이 죽었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조앤이 냈던 지참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다 핑계고 십자군의 제일 큰 어려움은 군자금이었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기 위해서 리차드는 영국에서 특별세를 거둬서 군자금을 충당했지만 막 왕이 된 리차드는 백성을 쥐어 짤 수도 없잖아요. 자기는 여기 내내 살다가 영국에도 별로 온 적 없는데 근데 여기서 탕크레드 보고 조앤 지참금 돌려달라니까 탕크레드는 지참금을 주지 않으려고 필리프를 끌어들입니다. 화가 난 리차드는 요 시칠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오는 항구 도시가 메시나라는 곳인데 이 메시나를 공격해 함락해버립니다. 필리프는 이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차드가 세긴 셌는지 단숨에 함락시켜버려요. 그러자 필리프가 와서 우리는 형제고 같은 동맹이니까 이제 수익의 절반을 날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드는 열받았지만 그래도 3분의 1을 줬다고 해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둘 사이는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떠날 때는 따로 떠나서 필리프가 먼저 팔레스타인에 도착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십자군 왕국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때 유럽에서 십자군이 온다고 그러니까 아크레라는 항구 도시를 포위하고 십자군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크레 포위전은 진전이 없고 이 사이에 살라딘이 구원병을 이끌고 아크레로 접근합니다. 자, 이때 리차드는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지 못하고 폭풍우를 만나서 여기 키프로스의 일부 함대가 표류하게 됩니다. 키프로스의 왕 이사키오스 컴니노스는 이들을 구해주기는커녕 좋다고 난파선의 재물을 탈취해버립니다. 그러자 리처드가 극도로 분노해서 키프로스를 공격하게 되죠. 단숨에 함락 위기에 처합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키프로스를 한번 함락시키고 여기 아크레에 이제 리처드가 합류하게 됩니다. 리처드가 도착하자마자 지지부진하던 아크레 공성전이 변화합니다. 공격 한 달 만에 수비대가 항복해버리죠. 살라딘은 감히 공격을 못하고 지켜보다가 야 진짜 이거 리처드는 얘 장난 아니네 라고 놀라게 돼요. 그래서 살라딘이 즉시 협상을 합니다.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20만 디나르를 전쟁 배상금으로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잡은 이슬람 수비대 2,700명하고 살라딘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포로를 교환하자고 합니다. 근데 살라딘이 돈을 안 줘요. 그러자 리처드는 살라딘 진영 앞으로 포로들을 데려가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타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크레를 함락하면서 십자군에서 리차드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삐진 필리프는 자기는 프랑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병이 나서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리차드를 여기다 박아놓고 돌아가서 이 프랑스에 있는 리차드의 영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리차드도 그걸 의심했지만 내가 돌아가면 그래봤자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군대가 쉽게 가버렸어요. 자, 이제 영국군하고 약간의 그 협력 세력만 남았는데 이제 그래도 또 하나 믿을 만한 세력 독일군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육로로 진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지나서 소아시아까지 옵니다. 이쯤에서
이슬람 군대가 덤벼들게 되죠. 이 셀주크 군대를 가볍게 격파해 버립니다. 역시 이 먼 길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승리해 버려요. 이렇게 돼서 두 세력이 합류하면 프랑스는 없어도 막강한 십자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쯤까지 왔는데 한 깊이 30cm밖에 안 되는 개울이었는데 붉은 수영망 이 프리드리가 건너가는데 무슨 짐승에 놀랐는지 말이 갑자기 펄쩍 뛰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왕이 타는 말 정도면 웬만해서 안 뛰거든요. 이거 우리 훈련이 잘 돼 있어갖고. 근데 정말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펄쩍 뛰어요. 프리드리가 갑옷을 입은 채로 말을 타고 있다가 물에 떨어집니다. 30cm밖에 안 되는 물인데 너무 뜨거운 날이었고 갑옷이 새빨갛게 달아있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니까 지지직하면서 급속 냉각이 됐던 모양이야.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을 잃어버리니까 독일군이 질이 멸렬해지죠. 결국 셀주크군은 또 공격을 받아서 거의 격파되고 약간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아서 리차드군에 합류하고 막강했던 독일군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리차드는 요 정도 3분의 1밖에 안 남은 병력을 가지고 살라딘과 맞대결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살라딘은 정말 알라시댕에 감사했겠죠. 찬스다. 여기서 얘네들마저 몰아내면 유럽은 감히 다시는 십자군 있다는 생각 못할 것이다. 그래서 대공세를 준비하게 됩니다. 리차드는 사실 프랑스로 돌아간 필립도 걱정이 됐고 여기서 일단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되는데 여기가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지역에서 행군하다가는 이슬람 군대에게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군대는 이 중무장을 하니까 뜨거운 거에 약해요. 그래서 최대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야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지금 배도 별로 없으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따라서 육로로 행군을 실시합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육로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걸 본 살라딘이 이들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죠. 살라딘은 살라딘대로 야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십자군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슬람 군대는 몸이 가볍고 기동력이 좋았고 유럽 군대는 붙으면 3대1로 이겼다고 그러니까 방어를 하면은 이슬람 군대도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그런데 전투력은 강한데 전술적 능력이 안 되는 군대였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국가의 군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얘들이 잡다하게 모이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쫓아가면 지들이 아무리 3대1로 잘 싸워도 오는 동안에 빙빙 돌면서 화살로 떨궈버리고 남은 애는 포위해서 없애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독일 왕은 돌아가시고 뭐 프랑스군은 돌아갔고 잡다한 군대와 영국군이 남아서 이제 야파로 행진하게 됐습니다. 이때 리차드가 군기를 완전히 잡습니다. 절대 명령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일 말 잘 듣는 영국 기사들을 바깥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 잘 듣는 뭐 성전 기사단이라든가 이런 부대를 자리에 놓고 보급 부대 수레를 안쪽에다 넣어서 해안길을 따라 쭉 행진하게 합니다. 이게 군대라는 게 꼭 싸움만 잘하는 게 센 게 아니에요. 일단 조직력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이슬람 군대가 덤벼들어서 먼 데서 화살을 쏴대는데 워낙 중무장을 했잖아요. 내려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화살 6대를 맞은 기사도 있었대요. 그런데 맞으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살라딘이 이런 유럽 군대를 처음 봅니다. 지금까지는 건드리면 다 튀어나왔는데 이게 통솔이 되네. 그리고 사실 이게 영국군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다국적 군대잖아요. 한순간에 십자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리차드가 그만큼 통솔력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군대도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이스프루라는 곳에서 드디어 근접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부대도 이제 참다 참았으니까 지금까지 잘 왔는데 꼭 이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성전 기사단 애들이 출동해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전열이 다 튀어나가면서 이제 큰일 나게 생겼잖아요. 이때 또 리차드가 능력을 발휘해서 기왕에 튀어나가게 된 거 차라리 전군을 돌려서 공격 대응으로 편제를 바꿔버립니다.
이때 아마 근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십자군은 공격을 해도 마구잡이로 하는데 이때는 열을 맞춰서 방사형으로 퍼져나옵니다. 이 방사형이 왜 무섭냐면 센 애들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더 많이 흩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밖에는 선이 더 커지죠. 그러면 기동력 좋고 자기들이 잘 뛴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더 넓게 퍼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방사형으로 폈던 애들이 그물로 쪼이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간 애들은 도망간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물 안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라딘이 있는 중앙 지역까지 기사단이 이제는 이렇게 좌우를 좁히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전투는 전술적인 전투에서 십자군이 승리하는 최초의 승리가 됩니다. 이때 십자군이 7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반면에 투르크군은 최대 7,000여 명이 전사해버립니다. 이 패배로 심하게 낙담한 살라딘은 한동안 먹지도 못했고 다시는 리차드에게 정면 대결을 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니까 흥분한 십자군 기사들, 특히 이게 자원으로 성전에 참여했던 기사와 병사들은 예루살렘 탈환을 기정사실로 알고 기뻐합니다. 근데 리차드는 이때 생각이 일단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여기가 위험하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보급이 못 따라줍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오합지졸 군대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럼 리차드 보고 당신이 여기서 왕하셔. 이거 놔두고 누가 여기서 왕해요. 그리고 당시에 이미 정보가 들어옵니다. 필리프가 여기서 리차드의 영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존도 합세했다. 이렇게 되자 리차드는 황급히 이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1192년 7월에 리차드는 예루살렘 진격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간 사이에 살라딘과 6만 2천여 명의 군대가 야파 요새를 침공합니다. 리차드는 떠나려고 배에 있다가 그 꼴을 보고 그냥 물에 뛰어듭니다. 그냥 도끼 한 자루 들고 야파 시내로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도시를 평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잘해라. 나 떠났다고 함부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80여 명의 부하만으로 6만여 명의 적군을 이제 박살낸 건 아니지만 야파에서 몰아내 버린 거죠. 살라딘은 야파 전투의 패배로 리차드와 십자군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리차드는 리차드대로 필리프 2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한시라도 빨리 유럽에 돌아가고 싶었죠. 결국 두 사람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순례를 보장하게 되고 리차드는 영원히 안 오겠다가 아니라 3년 후에 온다고 그랬던가 일단 휴전하는 걸로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리차드와 살라딘의 군대는 수차례 맞붙며 싸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도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리차드가 탄 말이 화살에 맞아 쓰러지자 살라딘이 저토록 용맹한 전사가 말에서 떨어진 건 안 된다. 이래서 리차드에게 자신의 명말을 보내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리차드가 고열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음과 과일, 의사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얼음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하여간 보내줬대요. 또 리차드는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살라딘에게 3년 안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라는 편지를 남겼는데 살라딘은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서 예루살렘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그대뿐이다 라고 답장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로 이제 리스펙한 건데 이게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 살라딘도 못 이겼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적을 칭찬해라. 리차드는 리차드로 돌아가니까 지금 평판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야 살라딘도 나를 존경해. 이래야 이게 협상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때 약속은 지켜져서 예루살렘 순례가 보장이 되고 유럽과 이쪽의 관계가 이제는 상호 무역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리차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이때 영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크레 전투가 끝나자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프랑스로 돌아간 필리프 2세. 이때부터 리처드의 정치적 동맹자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그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리처드와의 약속을 어기고 잉글랜드 영을 침공한 데 이어서 동생 존을 사주해서 반란을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리차드는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고 유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유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프랑스 항구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또 프랑스가 지금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지 못하고 잉글랜드로 쭉 배 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퀼레이아라는 곳 부근에서 배가 난파해버립니다. 그러자 자기 매형인 하인리의 사자공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극소수의 부하들만 이끌고 유럽 대륙을 횡단하게 됩니다. 하인리 사자공은 신성 로마 제국의 5개 부족 공국 중에 작센 공국과 바이에른 공국의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작센하고 바이에른을 합쳤으면 그냥 독일이에요. 굉장히 센 군주인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허기와 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오스트리아 공국 공장인 레오폴드 5세의 영지를 지나게 되는데 레오폴드가 리차드를 생포해버립니다. 리차드는 어쨌든 이때 체포돼서 뒤튼슈타인 성으로 이송되어 감금하게 됩니다. 1192년 12월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6세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에게 리처드의 신전에 대한 서신을 보냈고 아키텐의 엘레오노르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93년 2월 리처드는 하인리 6세에게 호송되어 트라펠스 성에 수감됩니다. 3월에 리처드는 신성 로마 제국 법정에 기소되는데 죄목이 시칠리아를 점거하려고 했던 무력행위, 왜냐면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네가 기독교 국가를 공격했다, 이래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결국 리처드는 하인리 6세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주군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런 서약을 하고, 하인리는 잉글랜드 연간 수입의 2~3배가 넘는 15만 마르크를 요구했다고 해요. 이 막대한 보석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이때 리처드가 지은 시가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포로의 노래입니다. Já nous sommes pris me dirás a raison Adouettement se dolentement non 이렇게 리차드가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존은 용병부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해서 영국의 신하들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게 존이 좀 명성이 없어가지고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내전을 단행합니다. 그러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필리프가 직접 출전해서 노르망디를 침공하게 돼요. 섭정을 맡았던 엘레오노르는 리처드를 구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석금을 지참하고 직접 독일로 가서 리처드를 구해옵니다. 이때도 필리프 2세와 존왕이 리처드를 석방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머니도 능력이 대단했는지 잡아 빼옵니다. 여기 이제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게 십자가 먼저로 리차드는 유럽의 기사들에겐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살라딘이 이때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와,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기사가 있냐. 근데 살라딘 뺨치는 멋있는 기사가 나타난 거죠. 이러니까 또 소문이 쫙 하면서 이제 마음의 영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독립 영주들의 연합체라고. 이들이 우리의 영웅을 어떻게 기독교 국가를 공격했다고 죄인 취급해, 이런 식으로 반발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독일 공작들이 항의하는 바람에 하인리 6세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1194년 2월에 리처드는 석방됩니다. 리처드는 즉시 런던으로 입성해서 존의 지지자들을 숙청하고 두 번째 대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군자금을 모아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나라를 비운 동안 필리프에게 빼앗겼던 프랑스 내 영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여생을 필리프와 전쟁하는 데 보냅니다. 1194년 7월 프레티발 전투에서 필리프 2세의 프랑스군을 격파합니다. 이후 98년 푸르셀 전투에 이르기까지 리차드와 필리프의 싸움은 계속되는데, 리차드는 연전연승하면서 자신이 뺏긴 영토 대부분을 다시 찾아옵니다. 결국 필리프는 먼저 휴전을 제안하고 지조르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1199년 1월 중순에 두 사람은 만나서 5년 휴전에 합의하게 되는데, 이게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용맹함과 무쌍함으로 이름을 떨쳤던 라이언하트, 리차드의 마지막 순간에도 필리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키텐의 북동쪽에 위치한 잉글랜드령과 프랑스 간의 중요한 국경지대로 리모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리모주 자작이 필리프와 동맹을 맺고 리차드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리처드가 직접 출격합니다.
리모즈 자작의 영주에 있던 샬리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이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포위 공격을 하다가 어느 날 평상복 차림으로 성벽 가까이 거닐면서 전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에서 날라온 적군의 석궁 화살 한 발이 그의 어깨에 명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리처드는 계속해서 병사들을 지휘해서 결국 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상처가 감염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리처드 1세는 야전막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리처드가 사망하자 존이 왕위에 오릅니다. 필리프는 존의 실정을 틈타서 유럽 대륙에 있던 영국령 영토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그 결과로 1204년 말에는 아키텐과 노르망디 일대의 대부분의 영국령이 필리프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차드 1세는 흔히 왕자보다 전장을 더 사랑한 왕이라고 불립니다. 용맹함과 전술 능력으로 기사도 정신의 상징이 되었고 라이언 하트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제3차 십자군 전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죠. 살라딘과의 전투에서 지휘력을 발휘해서 유럽 군대의 자존심을 회복했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서 모든 기독교인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살라딘이 리처드에게 존경을 표시했던 이유도 그에게서 사자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참한 최후가 두려워서 정상의 도전을 회피하는 사자도 있어요. 하지만 사자 무리의 왕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차드 1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라이언 하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가족을 지금 우리가 말한 뜻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라이벌이고 동지고 동시에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 권력은 그런 겁니다. 권력자가 부럽고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가진 가치를 부러워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원망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